청취자님 혹시 최근에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고기를 두고 지인들이나 동료들이랑 회식하신 적 있으신가요? 소고기 회식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그쵸. 막 오늘 내가 쏜다라고 외칠 때 그 삼겹살이나 치킨과는 차원이 다른 묵직한 존재감이 있잖아요. 다들 아실 겁니다. 네네, 확실히 소고기가 주는 그 특유의 무게감이 있죠. 그런데 수많은 메뉴 중에서도 왜 유독 이 소고기가 외식이나 축하, 또 성공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해볼 자료가 바로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육식 문화, 특히 이 한우 소비의 역사를 다룬 문헌들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한국인이 고기를 유별나게 좋아한다, 이런 뻔한 사실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밥상 위에 올라오는 이 소고기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거대한 세계화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 전략의 축소판이 되었는지 그 인과관계를 한번 쫙 추적해 보는 겁니다. 자, 불판을 달궈 볼까요? 네, 아주 뜨겁게 달궈보시죠. 우리가 흔히 소고기 마블링의 그 고소한 맛에만 집중하지만요. 사실 그 붉은 고기 한 점 안에는 대한민국의 굴곡진 연대사가 정말 겹겹이 쌓여 있거든요. 아, 현대사나요? 네.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역사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한 프리미엄 한우를 논하기 전에 아주 어둡고 배고팠던 시절로 시계를 훅 되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광복 직후랑 한국전쟁 직후의 그 척박한 시기로 말이죠. 아, 맞아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도 진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암흑기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처참했죠. 지금이야 마트 냉장고 가면 부위별로 랩에 싹 깔끔하게 포장된 소고기가 널려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풍경에서는 이게 거의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더라고요. 네네. 아예 고기 구경 자체가 힘들었던 시절이니까요. 그 서울 한복판에서조차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속출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열악했다고 나오잖아요. 게다가 한국전쟁 직후에는 이른바 베이비붐 현상이 처지면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쌀은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식량난에 빠진 거죠. 맞습니다.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비싸서 못 먹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물리적으로 고기라는 존재 자체가 거의 없는 것에 가까웠죠. 문헌에 등장하는 1953년 기준 통계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뼈저리게 알 수 있는데요. 아, 그 통계 수치요? 네. 당시 한반도 전체에 있는 한우 사육 두수가 불과 39만 2천 마리까지 급감해버립니다. 세상에 39만 2천 마리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인구나 그 엄청난 소고기 소비량을 생각하면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네, 턱없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고기는커녕 농사 지을 때 밭을 갈아줄 농우, 그러니까 일하는 소조차 구하기가 하나의 별따기였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당시 소는 밥상에 오르는 반찬거리가 아니었어요. 아, 먹는 게 아니다. 네, 밭을 갈아주는 거대한 농기계이자 한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전재산, 즉 재산 1호였거든요. 농가의 트랙터이자 은행의 적금 통장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와, 적금 통장을 불판에 구워 먹을 수는 없죠. 그렇죠. 함부로 잡아먹을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척박하고 절망적인 환경에 아주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통계적 변곡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변곡점이요? 네, 경제 지표랑 식문화의 변화가 마치 정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인데요. 국가통계상 국민 1인당 소득이 500달러를 딱 넘어서는 순간 식생활에서 육류 소비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법칙이 나타납니다. 와, 500달러의 마법. 저 진짜 이 대목 읽으면서 옛날에 밤새워 하던 롤플레잉 게임이 딱 떠올랐어요. 아, 게임이요? 네네. 게임에서 캐릭터가 지루하게 막 경험치 쌓다가 예를 들어 레벨 50에 도달하면 그동안 회색으로 잠겨있던 육식 소비라는 숨겨진 스킬트리가 갑자기 찬란하게 빛나면서 싹 해제되는 느낌이랄까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스킬트리 해제. 그쵸. 1970년대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산업화되면서 드디어 그 500달러라는 레벨 제한을 확 돌파해버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스킬트리가 해제된 직후의 데이터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1971년 한국인의 1인당 한우 소비량은 1.2kg에 불과했습니다. 1.2kg이면 진짜 1년 내내 먹는 양이 고작 그거라는 거죠? 네, 명절에 국거리로 조금 먹는 정도였죠.
그런데 1인당 국민 총생산, 즉 GNP가 531달러를 돌파한 1975년에는 그 소비량이 무려 3kg으로 수직 상승해 곤입니다. 와, 단 4년 만에 3배 가까이 점프한 거네요. 네네. 단순히 생존을 위해 탄수화물만 우겨 넣었던 식단에서 쾌락과 영양을 즐기기 위한 단백질 섭취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힌 역사적 순간인 거죠. 진짜 4년 만에 3배라니. 그동안 억눌려 있던 고기를 향한 본능이 경제성장이라는 촉매제를 만나서 그야말로 폭발해버렸네요. 그렇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요. 돈이 생겼다고 무조건 다 고기를 막 구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찜을 해 먹을 수도 있고 국을 한 솥 끓여서 여럿이 나눠 먹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고기구이가 외식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 힌트가 산업화에 있더라고요. 공장이 막 돌아가고 여성분들의 사회 참여가 늘면서 맞벌이 가정이 훅 급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불 떼고 요리할 시간은 없는데 지갑에 돈은 생기니까 외식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마침 직장에서는 잦은 회식이라는 문화가 막 싹트기 시작하고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수요만 폭발한다고 식문화가 저절로 완성되지는 않거든요. 반드시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인프라요? 도축장 같은 거요? 네네. 서울 마장동 같은 대도시에 아주 전문적인 도축시설과 유통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육류 도매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신선한 고기가 대량으로 막 쏟아져 나오니까요. 아하, 고기가 넘쳐나기 시작했군요. 네. 그러다 보니 이 도매 시장 주변으로 고기를 떼어다가 바로 썰어서 불판에 척 올려주는 구이 전문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500달러 돌파로 터져나온 대중의 그 거대한 수요, 도매시장이라는 효율적인 공급망, 그리고 회식이라는 문화적 촉매제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맞아떨어진 거네요. 네, 그 세 가지가 결합된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한국식 고기구이 문화인 겁니다. 수요와 공급, 그리고 문화가 완벽한 삼박자를 이루면서 진짜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군요. 자, 이렇게 70년대의 육식의 참맛을 알아버린 한국인들, 80년대와 90년대로 넘어가면서 고기 소비량이 그야말로 폭주 기관차처럼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가속도가 붙었죠? 통계를 보니까 1982년부터 1998년 사이에 소고기 소비량이 2.7kg에서 7.4kg으로 확 증가해요. 연평균 6.5% 성장인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나오잖아요. 아, 이계임 외 연구진의 논문 말씀이시죠? 네네. 그 1999년 논문을 보면 소득이 1% 증가할 때 소고기 소비는 무려 1.3%가 증가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내 지갑에 10,000원이 더 생기면 고기 사 먹는 데에는 13,000원을 쓴다는 뜻입니다. 헐, 번 돈보다 고기 먹는데 돈을 더 쓴다고요? 네, 벌어들이는 돈의 증가 속도보다 고기를 향한 사람들의 욕망 팽창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는 거죠. 국가의 거시적인 경제 성장 그래프랑 국민의 소고기 소비 그래프가 완벽하게 동기화돼서 함께 솟구쳐 오르는 아주 경이로운 현상입니다. 와, 이 지독한 소고기 짝사랑이 빚어낸 약간 코미디 같은 상황이 1982년 신문 기사들에 아주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네, 당시 기사들 보면 참 재미있죠. 진짜 재밌는 게 82년 매일신문 기사를 보면 돼지고기랑 닭고기는 창고에 막 남아도 되는데 소고기만 턱없이 부족해서 내년에 35,000톤을 수입해야 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아니, 먹을 고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돼지랑 닭이 뻔히 대기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소고기만 못 먹어서 안 달렸을까요? 그게 참 독특한 현상이죠.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가을, 겨울 명절 시즌만 딱 되면 소고기 소비가 평소에 몇 배로 미친 듯이 훅 뛰는 계절적 특성도 나타나고요. 네네. 명절에 소고기가 동인하는 현상은요. 고기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지위와 성의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 지위의 상징이요? 네. 명절 선물로 비싼 소고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족 공동체의 결속도 다지고 동시에 내가 이만큼 살게 되었다는 부를 과시하는 한국 특유의 심리가 작용한 거죠. 돼지나 닭으로는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소고기에 부여된 겁니다. 와, 돼지와 닭은 억울하겠지만 고기에도 계급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요? 국내 한우 농가들이 아무리 소를 밤낮으로 열심히 키워도 이 미친 듯이 팽창하는 국민들의 식욕을 감당할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혀버린 겁니다.
송아리가 태어나서 다 커서 고기가 되기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수년의 시간이 걸리니까요. 아, 그쵸. 공장에서 플라스틱 물건 찍어내듯이 소를 막 복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생명체니까 시간이 필수적이죠. 결국 국내산 공급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필연적으로 외부, 그러니까 수입으로 눈을 훅 돌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바로 1976년 9월 사생 최초로 수입된 뉴질랜드산 소고기군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그 치솟는 소고기 값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들여왔다는데 저는 이 수입 소고기의 첫 등장 과정을 자료로 보면서 완전 최악의 소개팅이 딱 떠올랐어요. 아, 최악의 소개팅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니 잔뜩 기대하고 나갔는데 첫인상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당시 이 뉴질랜드산 소고기를 먹어본 소비자들의 불만이 막 폭주잖아요. 아, 네네 그랬죠. 기름기도 너무 없고 누린내도 막 심하게 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불판구이용으로는 도저히 씹어 삼킬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가진 양념에 푹 재워가지고 냄새를 싹 덮어버리는 불고기감으로만 겨우겨우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최악의 소개팅. 그런데 그 첫인상이 그렇게 나빴던 데에는 아주 생물학적이고 환경적인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나요? 네. 당시 뉴질랜드산 소들은 푸른 초원에 그냥 방목해서 풀을 먹여 키우는 목초 사육, 즉 그래스패드 방식이었거든요. 소가 넓은 들판을 하루 종일 계속 돌아다니니까 근육이 빵빵하게 발달해서 고기가 질겨지고 풀을 먹는 특성상 그 특유의 야생적인 냄새, 즉 누린내가 강하게 밴 거죠. 아, 근육질 소였군요. 네, 근육이 발달하니 우리가 좋아하는 마블링이 생길 틈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입에서 사르르 녹는 지방, 즉 마블링이 촘촘히 박힌 부드러운 고기를 불에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을 원했으니까 첫 궁합이 최악일 수밖에요. 아, 풀 먹고 열심히 운동한 건강한 소였는데 우리 입맛에는 안 맞았던 거네요. 그런데 이 소개팅 상대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최고급 슈트를 쫙 빼입고 나타납니다. 오, 90년대요? 네. 호주산 미국산 소고기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은 그 뉴질랜드 소들이랑 다르게 곡물을 먹여 키운 곡물 비육, 그러니까 그레인페드 소들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죠. 도분봇에서 곡물을 막 먹고 자라니까 한우처럼 마블링이 눈꽃처럼 싹 피어 있고 구워 먹어도 입에서 살살 녹을 만큼 부드러운 데다가 가격까지 한우의 반값도 안 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 당시 한국 농가들에게는 거대한 충격파였습니다. 90년대 소고기 소비 비중 통계를 보면요. 한우가 40%, 젖소 같은 유구가 15%인데 이 수입 소고기가 무려 45%를 차지해버립니다. 와, 45%요? 거의 시장의 절반을 통째로 내준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식탁위 메뉴가 바뀐 소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19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등 글로벌 시장 개방이라는 그 거대한 세계 경제 쓰나미 속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보호받던 한국의 농가들이 처음으로 글로벌 자본주의의 잔혹한 가격 경쟁과 정면으로 맞닥뜨린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와, 자본주의의 쓴맛을 제대로 본 거네요. 그리고 그 쓰나미의 가장 거대한 파도가 2001년에 덮치잖아요. 네, 2001년 수입 자유화죠. 네네. 소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수입 제한이라는 그 마지막 보호막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링 위에 체급 제한 없이 올라가서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완전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솔직히 일반적인 기업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원가를 막 줄이고 가격을 내려서 수입산이랑 가격 전쟁을 벌였을 텐데요. 네, 일반적인 경영학적 사고라면 그게 맞죠. 싼 수입산이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도 어떻게든 가격을 낮춰서 방어를 해야 하니까요. 그쵸. 싸게 팔아야 팔리죠. 그런데 한우 농가들은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그리고 실행하기 가장 어려운 역발상 전략을 과감하게 꺼내듭니다. 스스로 가격을 낮추는 지륵탕 싸움 대신에 오히려 극강의 품질로 확 끌어올리는 극강의 고급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와, 오히려 비싸게 간다고요? 네. 수입 소고기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품질의 절대적 격차를 만들어서 평범한 식재료에서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명품 브랜드로 스스로의 체급을 아예 올려버린 거죠. 와, 저 진짜 이 대목에서 완전 감탄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이게 약간 우리 동네에 1,500원짜리 대용량 커피 파는 초대형 프랜차이즈가 떡하니 들어왔을 때 작은 개인 카페들이 커피값을
막 1,000원으로 내린 게 아니라 반대로 6, 7,000원으로 팍 올려버린 거잖아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대신에 원두의 원산지, 로스팅 날짜, 바리스타의 아주 섬세한 핸드 드립 방식을 투명하게 싹 공개하는 스페셜티 전문점으로 완벽하게 변신해서 굳건히 살아남았는데 한우가 딱 그 엄청난 뚝심을 발휘한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막 우수한 유전자의 소만 남기려고 혈통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역 특산물인 횡성한우, 안성맞춤 한우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어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핵심적인 기술 혁신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바로 거세우. 그러니까 수컷소를 거세하는 비육 기술의 고도화입니다. 아, 거세요. 네네. 생물학적으로 수컷소를 거세하면 남성 호르몬이 확 줄어들면서 성질이 아주 온순해지고 운동량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아하, 얌전해지는군요. 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활동으로 소비되어야 할 그 에너지가 전부 근육 사이사이의 지방, 즉 우리가 열광하는 마블링으로 차곡차곡 축적되는 거죠. 동시에 몸집도 엄청나게 비대해지고요. 와, 고기가 더 맛있어지고 양도 늘어나는 거네요? 2014년 통계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를 도축한 마리수 자체는 줄어들었는데 소 한 마리당 나오는 고기의 양이 워낙 크게 늘어나서 전체 육류 공급량은 오히려 유지되거나 쑥 늘어나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효율을 달성하게 됩니다. 와, 소를 덜 잡고도 고기를 더 많이, 그것도 최고급 눈꽃 마블링으로 얻어내다니 생물학과 경제학의 완벽한 콜라보네요. 네, 엄청난 혁신이었죠. 하지만 전문가님, 아니죠. 우리 아까 수입 소고기가 얼마나 질 좋고 센지 막 이야기했잖아요. 솔직히 맛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소비자 지갑을 확 열게 하려면 결정적인 한 방이 분명 필요했을 텐데요. 단순히 맛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비싼 돈을 덥석 내기 망설여지니까요. 그 결정적인 한 방,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무기가 바로 2009년에 도입된 유통단계 이력 추적제와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인 햇섬 마크의 결합입니다. 아, 그 바코드 말씀이시죠? 네네. 과거 광우병 파동 등을 막 겪으면서 수입육에 대한 대중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분명 존재하던 시기였죠. 이때 한우는 포장지에 바코드를 딱 찍어버립니다. 오, 정면 돌파네요. 네,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이 소가 강원도 횡성의 어느 농장에서 태어나서 어떤 사료를 먹고 자랐으며 어느 도축장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처리되어 지금 내 앞에 마트 매대에 올라왔는지 그 모든 이력서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아, 맞아요. 저도 마트에서 고기 살 때 그거 찍어본 적 있어요. 이게 단순한 스티커 하나가 아니라 완벽한 족보이자 품질 보증서인 거네요. 그렇죠. 완벽한 신뢰를 주는 거죠. 그 투명한 정보 공개가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비싸더라도 내 아이, 내 부모님 입에 들어가는 건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걸 먹여야겠다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명분을 제공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맛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솔직히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들어요. 억울하시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자료를 계속 보면서 한우 농가들이 그 글로벌 파도 속에서 에르메스 전략으로 꿋꿋이 살아남은 건 정말 대단하고 박수칠 일이라고 생각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러 완벽한 성공 스토리잖아요. 네, 교과서적인 사례죠. 하지만 최종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는요. 한우 가격이 너무 우주로 가버려서 이제 평범한 직장인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회식 날이 아니면 가족끼리 마음 편히 한우 구워 먹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거든요.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 쌓아올린 그 거대한 프리미엄의 장벽을 결국 대중들의 얇은 지갑을 털어서 메우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주 날카롭고 또 중요한 딜레마를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글로벌 시장 개방이라는 거대한 경제 현상이 가진 양면성입니다. 양면성이요? 네, 한우 산업은 무한 경쟁 속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고부 가치를 창출해낸 교과서적인 생존 사례가 맞습니다. 하지만 방금 청취자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생존을 위해 선택한 고급화라는 방어막의 비용은 결국 최종 소비자의 높은 가격 지불로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비싸졌어요. 네. 위기 속에서 특정 산업은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이윤을 방어했지만 그로 인해 밥상 위에서 저렴하게 양질의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기회 자체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아, 듣고 보니 씁쓸하네요.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요. 세계화와 자유무역 시대에 한 국가의 농업 생태계가 치러야 했던 가장 현실적인 대가이자 뼈아픈 경제학적 타협인 셈입니다.
와, 모든 생존에는 결국 누군가가 지불해야 할 묵직한 대가가 따르는 법이네요. 자, 청시자님, 오늘 우리가 쉼없이 달려온 이 여정을 한번 싹 갈무리 해볼까요? 네, 한번 정리해 보시죠. 우리는 단순히 침 꼴딱 넘어가는 맛있는 고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1953년 농사지을 소조차 부족해서 쩔쩔매던 39만 마리의 암울한 땅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경제성장이라는 톱니바퀴와 함께 국민 소득 500달러를 돌파하며 폭발적으로 스킬트리를 해제한 70년대 육식혁명, 또 세계화의 거센 파도 속에서 값싼 수입 소고기들의 공세를 맞닥뜨린 90년대를 뚫고 지나왔습니다. 아주 격동의 세월이었죠. 네네. 마지막으로 이력 추적제와 고도화된 생물학적 기술로 무장해서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명품 브랜드로 진화한 한우의 눈물겨운 반격까지. 우리 밥상 위의 소고기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가장 다이나믹한 축소판이자 생생한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네, 반세기에 걸친 절대 빈곤과 풍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과 혁신의 서사가 저 붉은 고기 한 점, 마블링 하나하나에 깊게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미건조해 보이는 통계와 데이터가 이토록 현실적인 맛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참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청취자님, 다음에 대형마트 정육 코너에 서서 한우팩에 붙은 바코드를 유심히 바라보시거나 혹은 시끌벅적한 회식 자리에서 불판 위에 고기를 한 점 딱 올리실 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치열했던 50년의 경제 생존기를 꼭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알고 먹으면 평소에 먹던 그 고기 맛이 분명 훨씬 더 깊고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역사와 경제라는 아주 특별한 지식의 양념이 듬뿍 배어 있으니까요. 입안의 감도는 풍미가 2배, 3배가 될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들께 아주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하나 톡 던져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의 고기 소비가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궤적을 거울처럼 완벽하게 반영해 왔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밥상은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요즘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대체육이나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배양육 기술이 막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푸드테크의 최전선이죠. 살아있는 거대한 소를 기르고 또 도축하지 않고도 완벽한 고기를 뚝딱 만들어내는 이 새로운 변화는 과연 우리 인류가 환경, 윤리, 그리고 경제의 관점에서 어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아주 주교하고 무거운 화두네요. 진짜 고기의 시대 다음엔 과연 무엇이 올지 이 질문은 청취자님이 각자의 식탁 앞에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긴 탐구의 시간에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통찰을 나누는 시간, 저 역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늘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이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반짝이는 지식의 조각들만 쏙쏙 골라내요.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을 아주 맛있게 구워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불판 위의 열기는 영원합니다.